산업화 시대는 주택 하나로 충분했지만은 정보화 시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이전에 비해서 투자재로서 가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 한국에서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준비는 다 된다 이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네. 과연 그 집 한 채로 노후 준비가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전에는 가능했죠. 이전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이전에는 집 한 채 오래 보유하면은 양도소득세도 없죠. 그러니까 부를 증진시킬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또 이제 노후 준비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될 집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집은 이제 상승률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집 한 채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노후 준비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참 산업화 시대를 겪은 사람들이 이야기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정보화 시대를 겪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투자의 전문가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피터 린치는 개인들한테 주택을 먼저 사라고 그랬습니다. 주택의 가장 장점은 뭐냐? 주택 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가는 급락하면 팔아버려요. 그러다 오를 때 이제 손해 보는데요. 집은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10년, 20년 들고 있다 보니까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택의 장점이라고 그랬는데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어느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도 이렇게 집이 아니고서는 오랫동안 장기로 대출해 주는 게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주택은 그런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애 설계를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영목이지긴 하지만요.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이 좀 이렇게 계속 제도를 손질해 가면서 국가가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소유하시고 그게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고 노후에는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 그 외에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이 세 개를 가지고 연금화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소득을 만들어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있지만 이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견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시대에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좀 처절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빈집이 저렇게 많다 하더라도 빈집의 자체가 전체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고 도쿄는 여전히 집값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 빈집은 완전히 소외된 곳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버려진 집인 것이죠. 그런 형태로 아마 나타날 것 같고요. 아마 인구가 정체하고 감소하는 시기가 오면은 젊은 인구의 빼앗기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결국 저출산 대책이 가만 보면은 다른 시도에서 인구 빼앗아 오는 일본도 그렇거든요. 일본도 결국 막 정책을 실시하는 데 보면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이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인구를 빼앗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서울 지역이죠. 네. 예. 지금도 여러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다른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 어떤 도시 계획이나 개발에 관한 계획하고 서울에서 하는 계획이나 개발하고는 이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특징은 여전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채의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게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노인 입장에서 집을 팔아서 목돈을 갖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방법일 텐데 아니면 살고 있으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선택이 그래도 조금 나은 선택일까요? 저는 당연히 이제 살고 있으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을 당연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정말 주식에 대가라도 주식은 모르고요. 숱한 경제학자들도 과거 2년 동안 경제 전망 다 틀렸습니다.
물가 이만큼 오른다고 생각 안 했고요. 금리 이만큼 오른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노후에는 안정되게 해놓아야 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뭔가를 보고 전망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것보다요.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위험한 거는 이 현금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예, 피싱도 당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은 돈 냄새는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요. 현금화를 해놓으면은 이 돈은 정말 내가 단단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노후에 그러면 내가 집을 팔고 전세로 갈 것인가, 월세로 갈 것인가, 전월세로 간다, 뭐 이러면은 일본에 같은 경우에 고령자들이 가장 생활비에서 곤혹스럽게 많이 나가진 것이 임대료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불확실하잖아요. 내 임대료가 얼마만큼 오를지 모르고. 그러니까 주거가 너무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퀄리티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집값의 방향인데요.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누구도 모르는데요. 주택연금은 집값을 고정시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여차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은 갚고 집을 다시 찾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후를 훨씬 좀 더 안정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택을 팔고 현금이 생긴 것을 뭐 보험사에 넣어서 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그 형태의 영목이지 형태의 주택연금이 저는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보통 연령이 좀 높고 금리가 좀 낮으면 더 수령액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연령이 높으면은 주택연금을 받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죽으니까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이니까 금액을 그만큼 많이 줘야죠.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래서 70세 받느냐, 80세 받느냐, 90세 받느냐. 90세 받으면 주택연금 금액이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금액이라는 것은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자가 쌓여서 또 대출 금액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에 대한 이자 금액이 적고 또 대출 금액도 그만큼 복리로 적게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연금액은 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다가올 수 있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70세예요. 근데 주택의 가격이 5억이다. 그렇다면 한 연금 수령액은 한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기준? 네. 그 이제 주택연금을 70세 기준으로 한다면요. 150만 원이죠. 아, 150만 원. 그럼 70세 기준이다 그러면 5억 집이면 한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주택 뭐 연금 150 받고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뭐 150만 원 받고 뭐 그 밖에 이렇게 받으면 또 나름 생활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예, 하네요.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60세부터 한 70세까지 이렇게 잘 재취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자기의 소득을 만들어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70세부터는 국민연금 금액도 많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연금화 하면은 시가로 5억 같으면은 한 월 150 정도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요. 그것만 합치더라도 300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 돈만 가지고도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그럼 60세부터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마찬가지 자산도 복리 효과가 있듯이 이 부채도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일찍 받으면은 나중에 한 30년 지나면 이 복리 효과로 이제 대출 금액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사망하고 나서 혹시 주택 금액이 더 많으면은 자녀에게 상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연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노후 준비의 스페어 타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꼭 내가 필수품으로 가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스페어 타이어로 트렁크에 넣어놓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잘 달리고 있다가 누구도 모릅니다. 펑크가 펑 나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택연금을 끄집어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면은 얼마든지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저 박사님, 그러면 주택연금을 좀 더 유리하게 좀 운영할 수 있는 팁 좀 공개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주택연금 지금 받는 사람들도 대략 한 72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빨리 받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택연금도 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부채와 대출금리 그다음에
보험료 이게 복리 효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채 복리 효과가 막 생기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은 조금 한 70세 정도 좀 넘어서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금액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자기의 부채가 쌓이는 속도도 좀 늦어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10월부터인가요? 이제 주택연금 가입에서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이기 때문에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대충 시세로 한 17억 정도 뭐 이 정도이니까요. 이제 주택을 내가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 지방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서울에도 가져 있는데 주택연금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채만 이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서울에도 하나 있고 그 외에 외곽에도 하나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것은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외곽에 있는 것은 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주택연금의 거주 요건 중에 하나가 자기가 거주를 해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주택연금을 받다가 요양원으로 가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러면 인정을 해줍니다. 예, 주택연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요양원에 가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돈이 든다. 주택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비어있는 주택은 임대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요건에서 거주를 안 해도 가능해 가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자기가 요양 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주 요건에서 또 예외로 해준 것이 이제 자녀의 부양을 받는다고 해서 자녀의 집으로 옮겨갈 때입니다. 그렇게 옮겨가면은 이 집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좀 중요한 팁에 해당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연금 제가 수기를 읽어보면은 아무래도 저소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서 이분들이 삶을 보는 관점이나 퀄리티가 많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이제 자녀가 오더라도 용돈도 잘 못 손주죠. 잘 못 주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만은 이제 보았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우리가 억당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주택을 이제 한 70세 가입하고 하니까 캐시플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주한테 용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기부도 조금씩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자기가 바뀌면서 삶에서 참 보람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삶의 관점조차 바뀔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좀 활용에 있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이제 주택연금을 비유할 때 자린고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거와 다름없다고 보아집니다. 그걸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아까 그 수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조차도 확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는 그대로 놓아두고 그냥 매달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매달아 놓고 그냥 자기는 어렵게 간장만 먹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하면은 훨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삶을 보는 관점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보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 특히 MZ 세대들은 이제 내가 수령할 때쯤 이제 고갈되니까 이제 국민연금 이제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MZ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그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국가가 어떤 합의점을 이루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 보시듯이 국민연금은 적립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뭐 파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보험료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이제 세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고령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계산으로서는 만일 제도 개혁이 없다면은 2050년대 초반 가면 이제 적립금이 고갈되죠. 그럼 206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한 해 적자 금액이 뭐 300조 하다가 그 다음에 한 해 또 500조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지속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그러면은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이게 지탱이 될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은 9% 내잖아요. 4.5, 4.5에서 2050년, 60년에 가면은 27%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이제 건강보험료 내고 세금 내고 하면은 웬만한 사람도 자기 소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속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이제 또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한 18% 이렇습니다. 우리는 9%니까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에 이제 제시하는 최저 정도의 보험료가 한 13% 정도 이런데요. 이런 부분 정도 이상은 이제 차츰차츰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립금은 자꾸 낮아질 겁니다. 낮아지고 나중에 적립금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제 국가의 세금이 들어오고 하는 형태로 이제 지속 가능하게는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들 지금 베이비 부모들도 이제 안심하실 거는 아닙니다. 나는 다 받을 수 있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이제 평균 수명 이런 것 전체 고령자 대비해서 젊은 사람의 비율 이걸로 해서 이제 국민연금 지급액을 결정해 놨다가 이 비율이 틀려질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수명이 길어진다든지 하면은 이 비율이 틀리게 되거든요. 출산이 확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은 받는 사람들의 금액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가 아직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른 서구 국가나 이런 데는 그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과다하게 부담이 돼야 될 사태가 나면은 받는 사람도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양쪽으로 앞으로 양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국가가 전적으로 혹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이 부담을 전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조금 더 내고 국가도 세금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합의점을 이루어서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공적연금이 없는 사회는 국가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예, 또기에 이제 복지사회라고 보면요, 그 공적연금은 반드시 그건 주축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차라리 이거 다 없애고 우리 사적연금으로 하자 하는 것인데요. 결국 여기에 관련된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두 당사자입니다. 하나는 받는 사람, 하나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예. 받는 사람은 갈수록 투표권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데는 유리합니다. 예. 투표율도 높고요. 예. 그렇지 않은 이쪽에 있는 층 내는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투표율도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민연금을 없애자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치적 프로세스에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나의 세대만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고요. 뭐 일본에는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단카이 세대나 그쪽에 소위 말해 우리로 치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여기는 저 젊은 세대들이 도망치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단카이 세대들을 보험료 부담은 젊은에게 주고 자기들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사라진다 해서 도망치는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베이비 부모들도 자칫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 혹은 정책 과정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제도를 바꿔가야 됩니다.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입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젊은 분 같은 경우는 6대 2대 2, 나이 드신 분들은 4대 2대 4입니다. 저는 주식을 한다면 아주 비중을 충분히 늘려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